6월 4일입니다. 오늘로부터 30년 전에 중국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 불이 꺼졌습니다. 자, 장시간 거기에서 이 시위를 하고 있던 학생들 호요방, 제가 어제 총리라고 했는데 총리가 아니라 주석이자 당석이었습니다. 중국의 학생들의 시위에 대해서도 온건한 입장을 퇴임 이후 보여왔고, 또 있을 때도 그때는 중국이 모택동이 사후에 과도 지배 체제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서 뒤에 주인은 앞에 나서지 않았지만은 실제로 뒤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덩소평이었고, 앞에 이제 실세가 아닌 바지 사장격인 인물이 호요방이었습니다. 그 호요방이 이런 중국 사회의 개방과 또 민주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이례적으로 호의적인 입장을 보여와서 그의 사망을 계기로 학생들이 이제 애도하기 위해서 모였다가 민주화를 요구하는 수준으로 갔고, 또 인터내셔널가, 그러니까 국제사회주의 동맹의 주제가 비슷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 앞에 이 기관총과 소총을 가지고 탱크 장갑차가 등장이 됐고, 자, 하도 오랫동안 시위를 해서 지쳐서 자고 있는 학생들의 텐트를 탱크가 그냥 밟고 넘어갔습니다. 중국 정부가 밝힌 정확한 사망자는 241명인데 당시 베이징 병원의 기록으로는 478명이 사망했고 920명이 부상했다라는 말이 있었고, 국제사면기구에는 사망자가 1000명이 넘었고, 또 한 외교 기밀 문서 영국에 거기에는 10,000명이 넘는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 30년 전에 벌어진 사건, 중국이 홍콩을 넘겨받기 한 10년 전쯤에 벌어졌던 이 사건이 홍콩 시민들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을 줬는지도 우리가 이루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때 살아남은 시위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왕단은 1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병보석으로 석방돼서 미국으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자, 망명으로, 치료 목적의 망명으로요. 자, 그때는 이렇게 해줬지만은 얼마 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시진핑은 그의 외국으로의 치료 목적의 망명을 허락하지 않아 결국 죽어서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중국 정권이 지금 시진핑 정권보다는 좀 나았다는 거죠. 자, 지식인 대표였던 류샤오보가 아까 말한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망명을 거부하고 중국에 남아서 수감연금을 이렇게 이어가다 결국 간암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자, 노벨 평화상을 위한 수상식에도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중국 출신의 세계적인 우주 물리학자 팡 리즈가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제 중국으로 귀국했고, 그는 중국의 빈곤이 전제적인 정치 체제와 경직적인 통제 경제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호소에 대학생들이 호응해서 시위를 벌였고, 당시 호요방 총서기와 조자양 총리는 시위에 유화적이었는데 실권자인 덩소평이 이 시위를 용납하지 않고 군에 직접 지시를 해서 이 시위를 깔아뭉갰습니다. 자, 중국의 덩소평은 그 이후에 20만 명이 죽는다 해도 20년 안전을 쟁취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덩소평 이후에 개방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학생들이 철없는 주장이었고, 중국은 그 이후에 미국에 필적하는 성공적인 나라로 발전했다. 과연 그런 것일까요? 자, 아까 제가 앞에 말했던 왕단은 천안문 광장에서 사망한 사람이 2,000명이 넘을 거라고 보고, 중국 당국의 은폐 시도는 그만큼 희생이 컸다라는 방증이라고 말을 하고,
피해 진압이 결국 먹혀들은 이유는 이런 정치적 항쟁에 대한 중국 사람들의 냉담과 무관심을 낳았고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는 완전히 벌어져 있고 자신은 단 하루도 이를 잊지 않고 매일이 이 천안문 진압에 대한 기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서 이날을 토대로 중국의 시민사회라는 개념이 성립되었는데 자, 젊은이들이 천안문 시위에 대해서 이제 다 잊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은 역사에서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중국 당국은 지금 인터넷이나 SNS 검열, 사상 검열을 강화하고 오히려 더 이제는 그 당시보다도 더 중국의 민주화가 후퇴했다. 그리고 중국의 국방부장은 정부가 혼란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과격하게 진압을 했다고 30년을 맞이해서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중국이 민주주의를 통제하고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됐을까요? 최근에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별의별 시나리오가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중 관세 전면전이 벌어지면 세계 GDP가 711조가 축소하고 한국이 크게 타격받는 나라가 될 것이다. 즉 미중 간의 무역 전쟁으로 쌍방이 관세를 때렸을 때 6천억 달러, 711조의 피해가 1년 안에 일어날 걸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2년이 지나면 미중 GDP가 각각 0.5, 0.2가 이렇게 감소하고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중국은 0.8, 미국은 0.5, 세계는 0.5 수준의 GDP 마이너스를 겪게 될 것이고 여기에 주가가 한 10%쯤 떨어지게 되면 2021년 중반까지는 중국은 0.9, 미국은 0.7, 세계는 0.6%의 손실을 겪게 될 거고 한국은 이 과정에서 유탄을 제일 크게 맞을 나라가 될 것이다. 특히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 1년 내에 전 세계 불황이 덮칠 거라고 월가가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위협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금융권에서는 지금 경제 위기가 다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오히려 인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번져가고 있고요. 또 그 속에서 트럼프는 영국에 화웨이 배제하라는 압박을 지금 영국 방문하면서 더 심하게 하고 있고 왕치상 국가부주석은 독일을 방문해서 우군 확보의 총력인데 독일이 중국 편을 들 리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신흥국들이 동시다발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아니면 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도 최종적으로는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 지금 중국이 내부적으로 경제가 미국이 무역 전쟁으로 건드리지 않아도 붕괴 위기입니다. 왜 붕괴 위기냐? 제가 거듭 이야기한 것처럼 국가 부채가 심각합니다. 이 국가 부채는 지방 정부의 부채를 제대로 반영하려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중국의 공기업인지 사기업인지 모를 경계선상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을 이렇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화웨이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기업이냐 아니면 화웨이 회장이라는 자가 인민군 출신인데 중국 그 이자도 또한 군부의 대리인격이냐. 그래서 중국의 세계적 기업이라는 것들이 수도 없이 이런 실제 주인 따로 있고 바지 사장 따로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마윈 알리바바닷컴의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 마윈도 사실상 바지라는 것이 거의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권력 실세들이 너 물러가 하면 마인도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인이 곧 물러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 한참 일해야 될 나이에 물러난다는 것은 실제 사장이 너 물러나 권력을 가지고 말하니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는 나라가 지금까지 굴러오는 데서는 중국 사람 특유의 모방이나 또 권위주의적인 선택과 집중 그리고 돈을 모아서 밀어주는 이런 행동들을 통해 경쟁력을 가지고 왔겠지만은 이제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절대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이런 자유시장 경제에 훈련되어진 나라들과 싸워서 중국이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서로 결함이 치명적인 게 없어도 중국이 못 이기는데 중국은 말하지 않은 치명적인 결함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 국민들이 중국의 경제나 정부나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알면 중국에서 국민 노릇 해먹고 싶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모르고 또 아는 사람도 모르는 척하고 언론도 그걸 모르는 척합니다. 중국은 그야말로 거대한 특권층들이 그들끼리의 커넥션을 통해서 정부의 자원을 약탈해서 그들이 그야말로 세계적인 갑부인 양 잘 먹고 잘 사는 시스템입니다. 시진핑이 흑사에 중국의 조폭을 척결하겠다지만 조폭이 척결 안 됩니다. 왜? 중국 조폭의 배후에는 중국의 실력자들이 다 뒷돈대고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다 눈 감아주고 있다가 이제서 그걸 척결한다고요? 지금 전 세계 중화권에 도박을 다 누가 관장합니까? 요즘은 주로 인터넷 도박이 많지만요. 심지어 카지노까지 전부 이 흑사의 조폭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단절을 시켜요. 그러니까 일단 중국에서 하지 말고 옆나라 가서 해라고 시진핑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한국에도 버닝썬 같은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 사태의 핵심은 결국은 뭐냐? 중국에서 견디지 못하고 밀려 들어온 도박 등 암흑가의 자금이 한국으로 본격적으로 이런 버닝썬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마약, 성폭행, 섬젓대 등도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의 라인하트 교수는요, 치솟는 중국의 국가 부채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부를 수 있다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부채가 아주 커지고 있다. 또 한 번 금융위기가 오면 그 타격은 이전에 있었던 금융위기가 비교가 안 될 만큼 클 거다. 어제 조선호텔에서 한국은행 주최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자로 나서서 라인하트 교수가 밝혔습니다. 자, 라인하트 교수는 저도 읽었는데요. 로코프 하버드 대학 교수와 공저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가 역대 있었던 그런 위기와는 아주 다르다라는, 이번엔 다르다라는 This time is different라는 그런 베스트셀러를 쓴 유명한 석학입니다. 라인하트 교수는 매우 높은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경기 침체의 장기적인 걸림돌이 된다라는 걸 지적하면서 선진국과 신흥국이 가지고 있는 큰 위기 요인으로 부채를 꼽았습니다. 지속되는 저금리 기조에 역사상 최고의 저금리였어요. 이런 저금리 기조에 공공부채가 크게 늘면서 재정과 통화정책의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선진국에 위협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 기업 부채가 저신용 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나타났던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즉 위험 추구 현상과 비슷하다. 그때 집값이 엄청 올라가니까 다 집을 사재겠죠. 자, 대표적인 신흥국의 지금 폭발 위험 지역으로 중국을 꼽으면서 높아진 부채 때문에 다시 한번 금융위기가 온다면 이전보다 훨씬 커질 거다.
중국의 대외 부채는 매우 낮은 걸로 포장되어 있지만 내부 부채는 GDP의 수백 프로다. 제가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중국이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자료와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확보해 놓은 자료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중국에는 경제 통계가 대외용과 내부용이 있어요. 대외용으로는 6.6% 성장했다 작년에. 근데 내부용으로는 3%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중국은요, 저 시스템을 유지해 갈 수 없는 수치에 도달했습니다. 자, 그래서 숨겨진 부채, 히든 데트라고 부르는 그야말로 중국의 그림자 부채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 상하이나 이런 큰 도시에 가면 거대한 건물들을 중국 정부에서 각 부서가 소유하고 있어요. 자, 그게 보면 임대도 제대로 안 돼요. 비어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건물들을 멀쩡하게 보이는 수십 층짜리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해 도심에요. 자, 그 건물들을 사게 된 돈은, 짓게 된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게 전부 다 그림자 부채에 속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무식한 한국의 경제학자들이 자, 미국의 경제는 호황이다. 또 보수 진영에서 그런 말 써요. 세계가 호황인데 한국만 났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잠깐 반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엄청난 구렁텅이로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세계가요. 그런데 한국은 그 구렁텅이가 남들보다 훨씬 깊다라는 데 문제가 있죠. 중국은 어떠냐? 중국은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수심 9,800m. 그러니까 중국은 그 구덩이에 한번 빠지면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개발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만기 연장의 어려움 등 진짜 문제가 차례대로 터질 것이다. 또 둔화되고 있는 글로벌 교역 둔화가 금융위기의 신호다. 세계 무역은 이전에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5.9%씩 성장했는데 그 이후에는 2.4%까지 떨어졌다. 자, 이 이야기는 중국뿐만 아니라 최근에 국가 부채를 늘리려고 하는 한국 정부에도 해당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중국이 20년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으려면 20만 명이 죽어도 좋다 했는데 중국의 번영이 누려지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설명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동아의 경제면에 보면 세계화가 주춤했다. 이제 글로벌 경제 슬로벌라이제이션 경고음이 켜지고 있다. 이게 뭐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며칠 동안 이야기했어요. 세계화는 이제 끝났다. 세계화가 이득보다는 그 세계화로 인해서 각 나라의 성실히 살아가는 중산층과 서민이 엄청나게 타격을 입는다. 이제 이것이 중산층과 서민의 반란을 불러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각 나라의 정치권이 그런 극우 파퓰리즘, 좌파 파퓰리즘 등 파퓰리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이제 이 세계화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되고 더 나아가서 경제가 둔화되다 보니 세계화가 휴유증이 심각해지다 보니 이제는 서로가 물건을 사고 팔고 할 게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이 다 뒤섞여서 세계화가 매우 추락하고 있다. 세계화가 그래 좋은 거라면 금융위기가 왜 났겠으며 신자유주의대로라면 전부 덕을 보고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왜 금융위기가 발생했겠느냐. 그런데 이제 이 세계화가 완전히 속도를 잃고 추락 직전이다. 그래서 경제학 교과서를 90년대 이후에 배운 사람들은 새로 배워야 된다. 세계화를 신자유주의를 강조한 경제학자들이 전부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무역 성장률이 10년 동안에 연 2.5%밖에 안 되고 해외 직접 투자도 감소세가 뚜렷하고 그래서 지금 글로벌 연계성이 약화되면서 신흥국 경제에 굉장히 부정적이 되고 수출이 비중이 높은 중국이나 한국이 치명타를 입는다. 자, 이제 세계 경제는 앞으로 20년, 30년 꺼져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반짝이는 세계 경제의 호황을 보고 이것이 지속될 수 있다고 큰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자유주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점점 축소되고 이제 이게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슬로벌라이제이션이 됐어요. 속도가 슬로우 된다는.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조만간에 실패한 이론이었다라고 입증이 되고 전 세계가 불황에 빠지면서 이제 중국 경제는 붕괴되는 것이 시간 문제다. 자, 중국은 어떻게 해야 인민이 해방이 된다? 중국이 그야말로 경제가 붕괴됨으로써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에 대해 중국 국민들이 정면으로 저항하고 못 살겠다 갈아보자 책임져라 이놈들아 그러면서 부패가 여기저기서 터져 놓으면서 수습치 못하고 지금 공산당 위주의 중국 정권이 붕괴될 수 있다. 자, 당분간은 중국이 그야말로 공안, 군부를 앞세워서 시위를 진압하고 버티겠지만은 중국의 옛날에 명청 당송 같은 그런 막강한 전제 왕정도 버티지 못했는데 중국의 군대가 인민들을 향해서 배고프다고 데모하는 사람들에게 총질을 할 수 있겠느냐?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미국의 무역 전쟁이 망해가는 중국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창을 찌르는 행위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덩소팽이 바라봤던 20만 명이 죽어도 20년의 번영을 구가한다라는 부분은요. 덩소팽이 20년이라고 한 것은 잘했어요. 왜? 이제 중국이 20년, 89년부터 20년, 그러니까 2009년까지는 좀 왔죠. 그런데 금융위기 겪으면서 중국이 지금 추락하고 있는데 지금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의 10년은 중국으로서는 추락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이 추락이 이제는 그냥 추락이 아니라 경추락, 하드 랜딩으로 그냥 수직 낙하를 언제 하느냐. 이제 그게 시작됐다는 겁니다. 지금 올해부터 시작됐어요. 올해, 내년, 내후년에 중국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천안문 시위 30주년이 천안문 시위 40주년이 되면 이제는 중국 정부에서 천안문 시위 진압에 대한 반성을 하고 이제는 그걸 국가적으로 추도하는 날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 40주년에는 시진핑은 사라지고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중국은요 이제 한계에 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용빼는 재주를 가진 왕서방이라도 이제 중국은 민주화 시위가 아니라 부패하고 통제된 저 경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서 저절로 체제가 무너지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